계속합니다. 415쪽에 대항력의 내용 여기부터 할 차례인데 이런 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바로 저 시간에 바로 해드렸죠. 이거 다. 1순위 저당권이고 2번 임차인이면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2번처럼 1순위 임차인 2번 저당권은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은 임대인 집에 승계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이 잘 나와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냐면 밑에 그 옆에 오른쪽 글씨 적혀 있는 걸 보면요. 임차인의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죠. 다음 밑에 적법한 임대 권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저는 민법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1번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죠. 민법 법조문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자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각 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뭣도 아니에요. 소유자도 아니에요. 이 집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도 없어요. 그랬더라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것이 무효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근데 2번.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임차인은 이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유권 없어,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어.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지만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고요. 자, 좋아. 그럼 3번.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럼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자가 소유자이면 좋죠. 근데 소유자로 한정되는 건 아니고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면 이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주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어떻게 읽으라고요?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 말이라니까.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럼 틀린다고. 그걸로 한정되는 건 아니야. 근데 적어도 최소한 뭐는 있어야 한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시 정리해보죠. 임대인에게 소유권 없어,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어. 그래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해. 그리고 그렇지만 임대인에게 소유권 없고 적법한 임대 권한도 없다면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 그러나 임차인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꼭 소유자임을 요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최소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인 거지. 자, 됐어. 1, 2, 3번을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고 그럼 4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4번은 이자는 매도인, 주택의 매도인입니다. 이자는 주택의 매수인입니다. 이자를 뭐 A를 합시다. 이자를 B를 합시다. 둘이 주택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 주택의 매매 계약 이루어졌는데 아직 잔금을 치르기는 전이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택을 넘겨줍니다.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곧 잔금 치를 텐데. 자, 그런데 이 매수인이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수인은 아직 뭐는 아닙니다.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법한 임대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없다고요? 자, 지금 현재 매도인은 주택의 사용 권한을 줬죠, 지금. 네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이자에게 넘겨주었다면은 네가 들어가 살든 뭘 하든 뭐 상관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이 집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그럼 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 그런데 그 뒤에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이자에게 명도 청구를 한 거죠. 이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4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 이 매수인으로부터 저 매매 계약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이라 이거죠. 임차인은 그 매매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 임차권으로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거죠. 자, 5번. 5번은 뭐 최근 팔리긴 한데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갑이 임차인입니다. 갑이 임차인인데 갑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있던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고 전지신고 바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뭐냐면 우리 경매 절차도 배우실 텐데 오늘 경매합니다. 입찰 하는데 오늘 입찰해서 1등 된 사람이야. 그냥 딱 1등만 된 사람.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요. 일주일 있다가 판사가 매각 허가 불결정도 하고요. 매각 허가도 받고 나중에 잔금도 다 매각대금 잔금 다 치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그 자체 이 사람이 확실한 소유자가 될 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것 외에는 임대차 계약 당시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 그 자체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 밑에 3번.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임차했다. 이 말은 자, 이자는 매도인 갑, 이자는 매수인 을. 중간에 이제 주택을 매매 계약을 했는데 동시에 둘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나는 이 집을 팔았죠. 팔았는데 을로부터 다시 이 집을 임차하였다는 말이고 나는 이 집을 샀죠. 샀는데 갑에게 다시 임대를 내주었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계약은 언제 했냐면 매매 계약 5월 1일, 임대차 계약도 5월 1일 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은 7월 1일이었고요. 7월 1일 날 을이 저당권 등기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저당권이 경매가 된 거죠. 경매가 되었을 때 이제 누구예요? 갑이 임차인이잖아. 갑이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과연 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죠. 그때 판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은 계속 그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살고 있었는데 이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날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떼보면 소유자는 누구로 공시돼?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 이 주민등록은 5월 1일 그 당시는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을 공시해 주는 거죠.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이 아니죠. 그러면 갑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공시될 때가 언제예요?
7월 1일인 거죠. 이전 등기된 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되었을 때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 을 주민등록 갑으로 뜨는 거죠. 근데 이전 등기는 등기소 문 닫기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날 임차인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한 거다는 거야. 7월 1일 날 주민등록 한 거라고. 그러니 대항력은 언제? 다음 날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이 된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돼요. 갑의 처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갖는 시기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이라고 돼. 그날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방금 대항력에 관한 내용을 다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가 되었을 때 임차주택 환가대금인데 대지 포함한다. 그 말 중요합니다. 대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경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다음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는 언제냐 이건데 오른쪽 페이지 그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거기를 보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임차인 갑은 같은 날이에요. 첫 번째 임차인 갑은 주민등록 5월 15일.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5월 15일이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5월 16일 0시에 발생하겠죠. 주민 등록한 다음 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언제 생기느냐? 우선 변제권은 이 두 가지가 만난 때 생깁니다. 만난 때.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찍었다. 5월 15일 오전 10시. 이것도 오전 10시에 했다. 이거 같이 했겠지. 근데 확정일자 찍은 그 오전 10시에 아직 대항력은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우선 변제권이 먼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 안 하고 확정일자만 찍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생겨요. 그래서 5월 16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함께 발생하는 거야.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근데 임차인 을은 5월 15일 날 주민등록했는데 확정일자를 하루 전날 미리 찍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배우는데 뭐 법원 등기소도 있고 법원도 있고 지방법원도 있고 뭐 공증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미리 찍는 가능해요. 그래도 대항력은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생기죠. 그래서 5월 16일 0시에 대항력은 생겨요. 이 대항력이 생길 때까지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잖아. 이 결론은 똑같은 거죠. 5월 16일 0시에. 이 두 사람은 똑같네, 결론이. 확정일자 미리 찍어도 뭐 소용없다는 얘기죠. 근데 임차인 병은 15일, 17일, 5월 15일 날 주민등록하고 이틀 뒤에 확정일자를 찍었다.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대항력이 확정일자 찍은 다음 날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생기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5월 16일 0시에 발생한다는 거. 무조건 주민등록한 다음 날이야. 확정일자 상관없어. 근데 이거는 대항력이 먼저 생겼고 나중에 확정일자 찍었죠. 이때는 둘이 만난 때가 5월 17일이죠. 이건 시간은 없고 그냥 5월 17일이에요. 그냥 5월 17일 때 그냥 우선 변제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옵시다. 동그라미 2번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한 당일, 인도와 주민등록한 당일 확정일자 찍은 사람, 또 그 이전, 주민등록하기 이전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 주민등록하기 이전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 두 명 다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한 다음 날 발생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좋아요. 그러나 이 주민등록을 5월 15일, 그 다음 날 확정일자 찍었다. 대항력은 5월 16일 0시, 우선 변제권은 5월 16일 발생하는 거예요. 17일이면 17일 발생하는 거예요. 18일이면 18일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뭘 하나 예를 볼 거냐면, 만약에 저당권이 5월 17일에 들어왔다. 5월 17일에 들어왔다면요. 이 갑과 을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모두 다 저당권보다 선순위죠. 갑과 을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고, 이 병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병과 비교해 보면은 얘네 둘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1순위는 누구냐? 임차인 병의 대항력.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둘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 병의 우선 변제권과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이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배당에서 동순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임차인이 보증금이 6천이라 합시다. 저당권은 채권이 4천이라 합시다.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됐는데 이 경매에서 6천에 경매가 되었다 합시다. 경매가 됐다고. 배당은 우선 변제권이 배당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 동순위로 배당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배당하냐면 임차인 병은 내가 줄 금액이 6천이죠. 경매 대금 6천 곱하기 얘네 둘 합친 금액 얼마? 합친 금액 1억 분의 임차인이 받을 금액 6천. 이런 식으로 비례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3,600. 그럼 이제 저당권 똑같죠. 6천 곱하기 10분의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2,400 이렇게 배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계산을 꼭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은 6천인데 3,600 받았잖아요. 그럼 현재 임차인이 얼마 못 받았어요? 2,400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지. 대항력은 앞서 있으니까 이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 저당권이 5월 16일이다. 5월 16일이게 된다면 이렇게 되죠. 임차인의 대항력, 그 다음에 2번은 저당권이 먼저죠. 임차인의 우선 변제가 5월 17일이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임차인. 이런 식으로 우선 변제권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아까 경매 6천이랬죠. 저당권이 4천 다 가져가고 임차인은 6천 중에서 얼마 가져가고 2천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얼마 못 받았어? 4천 못 받았잖아. 4천 못 받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라고. 저당권에 앞서서 대항력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판례도 있고 밑에 법조문 3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번이 판례가 나와서 이걸 법조문으로 만든 거거든요. 임차권은 경매가 되면 경락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진 않았는데 여전히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3번이 중요하고요.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판례긴 해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소멸하지 않는 임차권의 내용에 대항력뿐만 아니라 우선 변제권까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이거야. 우선 변제권은 소멸한다고. 대항력은 남지만. 자, 다음에 강제 경매는 뭐냐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해서 저당권으로 변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처럼 의무경매 신청 이런 건 안 돼요. 의무경매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할 필요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걸 의무경매라고 그래요. 임차인은 그런 권리는 없고 강제경매 신청은 되는데 강제경매 신청은 뭐냐면 차용증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예요.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 얘를 임차인이라 합시다. 임차인, 이자를 임대인.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근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 그러면 이제 임대인을 상대로 뭘 해야 되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판사님은 왜 안 돌려주냐? 돌려줘라. 라고 뭘 써주겠어? 판결문을 써주는 거죠. 판결문을 써줍니다. 판결문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판결문은 보증금 돌려줘라 라는 판결문이니까
경매 관할 법원에 가요. 경매 관할 법원에 가서 제가 승소한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써달라는 신청서를 써내면 돼요.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을 부여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하면은 법원이 뭘 써줘요? 강제 집행문을 써줘요. 승소하였으니 경매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한 문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판결문, 집행문을 합쳐서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법에서도 집행권원이라는 표현을 써. 민사집행법에서 쓰는 용어야. 집행권원.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한 문서라고 해요. 그럼 이제 경매 신청서를 써요. 강제 경매 신청서 쓰고 집행권원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 집 부동산 등기부 첨부해서 경매 신청서를 내면 경매가 돼요. 이런 경매를 뭐라 한다? 강제 경매라고 한다. 강제 경매. 근데 저당권은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없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담보물권 신청하는 그런 경매를 의무 경매라고 한다. 이건 강제 경매를 하고. 근데 그 강제 경매에 관해서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적용되는데 민사집행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제 경매 신청하는 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이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지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임차인의 경우는 반대 의무 이행을 해야 할 게 뭐예요? 집을 비우는 거죠. 집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은 임대인은 이행 지체가 된 게 아니니까 집을 비워야 돼. 근데 집을 비우면 어디 가서 경매? 찜질방?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지금부터 보는 것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 경매 신청하는데 원래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즉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살면서 경매하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정하는 거야. 특별법이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거기 살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야. 계속 거주하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빼야 되잖아. 그게 더 잘 나와. 2번인데.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 받을 수는 없다. 그 양수인은 경락인을 말하는 거야. 그럼 뭐 언제는 빼라고. 배당 받을 땐 빼야지. 언젠간 빼긴 빼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배당 받을 땐 빼야 돼요 이 말이에요. 3번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읽어만 드릴게요. 판례인데 동그라미 2번을 보면요. 동그라미 2번 다시 보면 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 변제권 행사에 따라 보증금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마침 이 말은 주택을 먼저 비워야 된다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법조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 인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어. 인도를 먼저 하란 말 같잖아.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그 법조문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명도했다라고 명도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이지 임차인의 주택 명도 의무가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뭔 소리요? 먼저 빼라는 말은 아니란 얘기지. 어쩌라는 얘기지? 동시행 관계란 얘기인데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때 배당 요구 했잖아 지금. 경매가 시작될 때 배당 요구 했어요 지금. 했고 나중에 배당을 받는데 배당을 받을 때는 경락인에게 언제까지 집을 비우겠다라고 명도 확인서를 받아요. 써주고 이걸 확인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경락 인감도 받아가지고 이걸 법원 경매에 제출하는 거야. 제출하면 출금 확인서를 줘요. 어디 가서 돈 찾아가시라고. 은행 알려주는 거죠. 이걸 가서 은행 가서 배당을 받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된 날짜에 비우라는 말인 것이지 먼저 비우란 말은 아니라고 이 말이야. 법원이 이걸 증명하라는 말일 뿐이다. 어쩌라는 얘기야. 동시행 관계라고요. 먼저 비우란 말은 아니라고.
자, 4번 쉬운 말이에요. 4번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 이 말은 이 뜻이에요. 1번 임차인이 있는데 이자가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1번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은 그냥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1순위인데 내가 뭐 후순위도 없어. 아무도 없고 1순위 임차인인데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집행문 받아서 집행권원에 따라서 무슨 경매를 강제 경매를 이자가 신청한 거예요. 신청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이자는 두 번째 줄 끝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중에서 우선 변제권을 선택해서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료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네.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의 후순위 권리자가 있나 보죠. 저자는 경매 신청을 했을 뿐이지 배당 요구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 못 받은 거고 제가 배당 받은 거 나한테 뱉으세요 이 말인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야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니까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다음 밑에 우선 변제권 관련 판례. 자,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 요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잖아요. 대항 요건인데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때도 인도, 주민등록하고 확정이자 받는 거니까 결국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 요건이기도 하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이기도 한 거지. 그러니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그 저 끝에 민사집행법상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걸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라. 다음 페이지는 2번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확정일자를 왜 계약서에 찍어주냐 이거야. 확정일자를 왜 계약서에 찍어주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계약서 위변조 방지입니다. 그 보증금을 나중에 사후에 바꿔가지고 배당을 더 많이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약서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우선 변제권 줄 김에 계약서에 찍어주자 이렇게 한 거죠. 이럴 뿐인 거지. 두 번째 줄 끝에 주민등록과 같이 임대차를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 계약서가. 그러므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계약서에 목적물을 쓰면서 아파트 명칭, 동호수 기재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정하겠다 이거죠. 인정하겠다.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다음 1번은 뭐냐면 1번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자,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에요. 이자가 보증금 1억이라 할게요. 근데 2번으로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3번으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했어. 5천을 증액했다 치자는 거야. 이럴 경우에 경매됐을 경우 이 증액 부분은 당연히 경락일에 대항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 대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꼭 알아두세요. 처음에 이자는 1억짜리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찍었잖아요. 확정일자 계약서 찍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액했잖아. 계약서 새로 쓸 거 아니야. 1억 5천이라고 계약서 새로 썼을 거죠. 여기다 확정일자 또 받아. 또 받으면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보관해야 돼요. 보관하면 1억은 1순위,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3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저당권이 없다면은 나 혼자 1순위, 2순위가 됩니다. 계속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경락에 대항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 2번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는 거지. 이때는 종전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최초 임대차 계약에 의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된다. 종전 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최초 계약 이때부터 유지된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임차주택 대지. 대지는 자, 미등기 주택 임차인. 이게 주택이 현재 보존 등이 안 된 주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등기 주택이 임차인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 주임법은 그 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건물에도 미치고 대지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각각 저당권이 미친다는 공동 저당권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지만 경매될 때도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임차인을 되게 사랑하죠, 법에서. 다음 2번.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또 이따가 배울 소액 임차인은 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고 그때 대지만 경매될 경우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A 땅 그리고 A 건물, 그 다음에 B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다 있고, 그러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현재 건물에도 미치고 대지도 미치고 있는 거죠. 근데 대지만 경매돼도 우선 변제권 행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동일 소유였는데 대지가 양도되었어. 근데 대지만 경매됐어. 그래도 이 우선 변제권 당연히 여기에 따라가는 거죠. 이때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비슷한 얘기예요. 주택의 대지가 여러 필지였대요. 뭐 분할했나 보죠. 여러 필지 임차주택 대지 중 그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일부 대지만 경매될 때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5번에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자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번 볼게요. 1번. 1번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1번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이자가 전세권자가 된 거예요. 됐는데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했다. 그 말은 이제 이사를 가버렸다. 아니면 주민등록을 옮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말 아니죠 지금. 1번 임차인이었다. 대항력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2번에 이자가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거예요. 이자도 A고 이자도 A 양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거야. 마쳤는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거지. 옮겼다면은 이거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는 남고 전세권은 남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해서 동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전세권 등기해서 이제 주민등록을 옮겼다 할지라도 기존의 그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이건 없어진다 이거지. 만약에 중간에 어떤 저당권 같은 게 꼈다면은 결국 이 A는 저당권이 후순위를 밀린다는 그런 말인 거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오른쪽에 2번하고 3번은 심화학습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직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반가로 6번은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대판이거든요. 굉장히 최근 대판이거든요. 1, 2번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자,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건 아니래요. 그렇구나. 우선 변제권 인정되기 위해서 계약 당시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2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과 확정 일자를 갖추었어 지금. 갖췄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는 거야. 그랬어도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좋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 보증금 전액이 다 지급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만 지급했어도 인정하겠다는 거야. 대항 우선 변제권 관련 판례 봤습니다. 다음 양가로 4번. 금융기관의 우선 변제권 승계. 이것도 뭐냐 이거죠. 다음에 쭉 열거되어 있는 금융기관만 인정됩니다. 쭉 열거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다.
근데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법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여기 1순위로 임차인이 배양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대요. 보증금은 뭐 1억이라 합시다. 근데 이 임차인에게 이자는 뭐 갑이라 합시다. 임차인에게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차인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자는 채무자고요. 이 채권자가 서로 얼마 빌려줬냐면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이자한테. 개인적으로. 사용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가 불안해.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어디 학원 다녔는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는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야, 너 네 우선 변제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합니다. 아까 돈 빌려준 거, 1억 빌려준 거를 이걸로 이제 돌려받자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을이 뭘 갖고 우선 변제권을 갖자. 너는 우선 변제권 없어. 그냥 그 살기만 해라. 나중에 혹시나 경매되잖아. 경매되면 내가 이거 배당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과연 이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할 것이냐. 그때 판사님은 인정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왜? 주임법의 입법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걸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했나? 아니지. 채권 회수가 주된 목적인 거지.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으로 인정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대신 너에게 일반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하겠다.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로서의 인정은 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건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니까. 이건 일반 채권자 인정하는 일반 채권자 해봐요. 뭐 경매에서 배당 가장 후순인데 뭐 별 볼 일 없는 얘기지 뭐. 그런데 이 제도, 이 판례가 나왔어. 이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판례를 정부에서 쭉 보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임차인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들었냐? 은행. 그때 이제 이때 만들어질 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뭐 지금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세가 많이 폭등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5천만 원이나 증액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근데 당장 임차인이 5천만 원 어디 있냐고. 어떻게 대출 받아야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전세 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았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경매되면은 임차인이 먼저 배당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갚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잖아. 얘가 안 갚을 수도 있는 건데 불안하니까 이 이자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자가 셌던 거죠. 셌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은행이 얼마 대출해주고 5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너는 1억 5천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5천만 원만큼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5천만 원만큼을 은행이 양수한다. 양수하는 계약을 같이 하는 거야. 대출도 하고 5천만 원 양수하는 계약을 했을 때 이 은행이 5천만 원만큼의 뭘 갖는다.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도록 하자. 기존엔 우선 변제권 승계하지 않았지만 그럼 1억은 네 거 우선 변제권, 5천만 원은 은행 거 우선 변제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매되면 이제 은행이 이제 5천만 원을 먼저 가져가는 걸로 약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은행이 좀 안전하게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 이자는 좀 싸게 임차인을 보호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짠 거라. 그때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의 주거생활 안정 목적으로 이게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만 인정이 되니까 일반 채권자에게는 인정돼야 안 돼. 일반인들한테는 인정이 안 돼. 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악용되니까 인정이 안 되고 여기 열거된 이 금융기관에게만 이걸 허용한다는 거지. 그냥 금융기관 하시면 돼. 우선 변제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 그 양수한 금액 범위만큼만 우선 변제권 승계하는 거지. 전액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양수한 금액 범위 안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하자. 동그라미 2번. 이 금융기관이라도 이 우선 변제권 승계한 금융기관이라도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상실했구나. 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나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했었는데 그 등기가 말소되었구나. 자, 3번도 중요해요.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 또는 대위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끝났어. 계약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을 임대인이 안 돌려줘. 은행이 나서가지고 방 빼자, 경매해,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방 빼자, 이거 안 되고 임차인의 거주권을 인정하자.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위 금융기관을 제외한 자, 일반인들. 이때 우선 변제권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변제권 임차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이쪽이 계속 문제가 안 나오다가 만들어진 지 지금 5년 됐거든요. 이 제도가. 안 나오다가 드디어 이번에 29회 때 주임법, 상위법 양쪽이 문제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실무적인 얘기거든, 사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금융기관 우선 변제권 승계 제도도 그렇고 지금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정보 제공 이것도 그러기 다 실무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계속 미뤘어. 작년에도 계속 미뤘다가 드디어 출제된 거예요. 첫 번째 확정일자 부여 기관. 이것도 이미 진작 출제됐고요. 확정일자 어디서 찍어주느냐. 첫 번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다 체크하셔야 돼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다음 시, 군, 구의 출장소라고 돼 있는데 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빼고 일반 시예요. 시군구 출장소가 뭐냐면은 출장소가 대표적으로 저기 평택시, 그다음에 화성시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평택시 하면 예를 들어 보면은 평택 경기 남부 있잖아요. 천안 위에 경부속도로 타고 가면 있잖아요. 평택 안성 있잖아요. 평택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서해안까지 걸쳐 있거든요. 이쪽까지 평택이 굉장히 넓어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고 경부고속도로예요. 제가 평택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평택시청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치면은 고속도로 나가서 한 5분이면 가요. 시청까지. 금방 가요. 여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평택의 송탄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시청까지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이 시청에 분점을 하나 만들어 놔요. 이걸 출장소라고 그래. 출장소. 이런 걸 출장소라고 그래요. 시청이 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방법원도 돼. 그 다음이 더 중요해. 지방법원도 있고, 지방법원의 지원도 있고요. 등기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증인도 있고요. 많네.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아니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니까요. 자, 동그라미 2번. 이건 뭐 읽고만 하시면 돼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라는 걸 작성하는데 대부분 전산망으로 관리합니다. 확정일자부라는 걸 만들어요. 동사무소에 그 확정일자 찍으라 하면요. 공무원이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그 입력된 게 정부, 국토부로 이렇게 보고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대한민국의 전월세 정보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서 확보하는 거예요. 3번. 이것도 출제돼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확정일자 받아보시면 압니다. 남의 집도 살아봐야 확정일자도 찍어보죠. 번호, 1년번호 찍어주고요. 날짜 찍어주는 게 당연히 확정일자죠. 그리고 부여기관, 어디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돼요. 수수료는 얼마게요? 찍어보셨어요? 600원. 600원이고 제가 저번에 전자계약 공부할 때 확정일자를 전자계약서 쓰면은 확정일자 자동 부여해준다고 그랬죠. 동사무소 안 가도 되고. 다음 임대차 정보 제공.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찾아가서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해요.
이 경우 확정이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게 2번인데 이 집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이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해요. 임대인이에요. 여기를 임차인으로 냈다가 이번에 욕 바가지로도 못 써요. 임차인 X예요. 임대인 동의지. 임대인 동의 받으면 확정이자 부여기관에 정보 요청이 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그냥 가서 그냥 하려면 되는 거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느냐? 목적물, 뭐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지목. 다음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도 있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기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야. 확정일자 부여일, 보증금 차임 기간. 이거 다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소재지 같은 거. 인적사항도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요청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다 요청하면 돼요.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요. 근데 2번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뭐 금융기관이라 이런데 또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뭐는 빼고 인적사항은 빼고 요청이 돼요. 그렇죠? 이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면 인적사항이 요청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인적사항 요청을 빼고 나머지만.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오른쪽에 수수료도 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그다음에 정보 제공 수수료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거죠.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주임법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천천히 하고 있죠. 민법의 공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1시간이면 끝나면 이제. 소액임차인, 주택임대차위원회, 임차권 등기명령, 뭐 존속기간 증액, 뭐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내용을 하겠습니다.